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토론에 모신 분은 원희룡 제주지사십니다. 원래 진즉 일정이 마련됐었는데 제주에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조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신 원희룡 지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토론자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한국일보 이태규 정치부장입니다. 이우탁 연합뉴스 텔레비전 정치부장입니다. 제 왼쪽에 김소영 MBC 사회부장입니다. 장진모 한국경제팀장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원 클럽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대표 언론인들 그리고 특히 저명하신 원로 언론인들 앞에서 저의 소신을 밝힐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로에 서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성취로 이끌었던 그 발전 동력이 앞길이 잘 안 보이고 혹시 그 심장 박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과 활력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되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계층 상승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사회, 그리고 그 결과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로 방향을 잡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발전의 근본 동력은 그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그리고 이미 성취한 타인들을 미워하거나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더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때에만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짧은 시기에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기득권과 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기득권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혁신 그리고 도전에 의한 성취가 끊임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적의 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날의 기적적인 성취의 그 성과가 일부 소수에 집중되고 그 소수는 현대판 신분과 친인척 또는 가족관계의 이러한 혈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력과 도전을 하더라도 더 이상 기회가 열리지 않다라는 다수의 좌절감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성취의 신화는 여기에서 종지부를 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과 도전정신이 기득권과 이 기득권을 타파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우리 사회 현상 때문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제주도에 밭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교육의 혜택도 알지도 못한 채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오늘의 저 자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기회가 열려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하층민의 하나로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삶의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장의 축복을 가장 저 자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저의 인생관 차원의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빈부격차와 민주화가 짓밟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서 사회정의에 눈을 떠서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30대의 사회에 들어오면서는 많은 이념적인 방황 끝에 우리 학생 운동들이 아스팔트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 시간에도 생활전선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의 곳곳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 같은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우리 부모와 우리의 동세대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경제성장을 저들의 노력 또는 이것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과와 책임으로 안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에 사회 운영의 책임과 경제성장의 책임감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하면서도 새로운 성취가 가능한 활력 있는 공정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저 같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꿈꿀 수 있고 쌀가게의 직원도 창업을 꿈꾸고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바로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심장박동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구조에서의 일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자라는 그러한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정책 대결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 기업들은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또 수많은 창업과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통해서 한 단계 일어설 수 있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중산층이라는 것은 먹고 살만한 것 플러스 약간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긍정의 분위기와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과 약자들에게는 주거, 교육, 그리고 소득과 생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도달한 성과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이 되어서 그러한 면에서 초보적인 복지국가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 시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복지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이제 그 복지국가 모델은 새로운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들어섰지만 본격적인 복지국가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효율성까지도 함께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추진하는 정치 구조가 이러한 초보적인 복지국가와 그리고 고도의 복지국가들이 빠졌던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만 부연을 하면요, 저는 기업의 몫은 당연히 정당히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취 동기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게 시장 경제의 힘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취가 다른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몫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경제 정의가 훼손이 된다면 이것은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시장 경제의 힘을 잠식하는 우리 시장의 실패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경쟁이 시장 경제의 핵심이고, 공정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는 성장과 별도로 추구해야 되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성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공과 우리 사회적인 성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또는 가정 환경에서 물려받은 신분과 유전자의 요인보다는 다수의 시장 경쟁과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검증된 실력이 평가받는 경제와 사회로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될 때 우리 사회의 잠재력도 커지고 사회 성원들의 승복할 수 있는 합의의 기반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 경제와 사회 정의가 우리 복지국가나 아니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사회적인 신뢰와 승복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대 전환을 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은 과거에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려받은 세습과 신분적인 보호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월급, 자기의 창업의 노력에 의해서 내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중산층으로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로 중산층의 디딤돌이 되었던 주택과 교육이 중산층 붕괴와 국가적인 가계부채의 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는 이야기로는 더 이상 저희가 사회적인 활력과 승복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당을 떠나고 진영을 떠나서 국민적인 합의와 사회적인 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과 교육, 그리고 우리 중산층을 폭넓게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면 또 다른 하층을 낳아서 평생 하층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산층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노후 보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이고, 이것은 전부 재원 마련의 논쟁으로 귀결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이것을 돌파하지 않고는 지금 얘기되는 모든 복지국가의 이상 또는 더 고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장과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대의, 이 시대의 사회구조와 정치개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요 정치 지도자들, 특히 내년에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주장과 주장의 차별성 이전에
공통공약, 그리고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실천하고 그것에 협력하겠다라는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또는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진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끝없는 자기 몫과 남 탓을 하는 경제의 질서를 가지고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파는 정치에서 찾아야 됩니다. 정치 스스로가 사회의 불신과 경제적인 갈등을 확산하고 그 확산된 대립의 결과를 자기의 텃밭으로 삼고 자기의 고정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진영 대결과 거기에 따른 투쟁의 리더십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복 정치를 펴겠다라는 이러한 정치를 다시 생산하는 것이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의 재생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타협이 가능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냐. 저는 구동전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통되는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협정, 사회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의회구조, 정당구조, 선거제도 모든 부분이 사실은 기득권의 독식, 그리고 진영 대결에 의해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만 하다면 서로 권력의 공유와 배분이 가능한, 그리고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지금의 주요 여당과 주요 야당의 주된 세력들의 대연정도 가능한 그러한 정치 구조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선에 임하면서 주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개헌 또는 어떻게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관을 제시를 하고 이 공통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실천을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실천을 깼을 때는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퇴장당해도 좋다라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에 지지율의 기득권이 있어서 이 부분에 꺼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희 같은 조국의 미래를 우리가 짊어질 시간이 더 긴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젊은 주자들 또는 젊은 지도자들의 팀워크에 의해서 우리 사회적인 합의와 대한민국의 공존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의 질서, 그리고 정치의 목표를 합의를 이루고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약속과 그 실천적인 발걸음을 함께 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또 한편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그러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갈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 전 제주도를 가면서 제주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탄소 없는 섬을 비롯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신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실험들을 비록 인구 65만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UN 기후협약에 가서 대한민국의 모델 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을 비롯해서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산업구조도 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난한 아이들도 인공지능 4차 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비교과 과목에 대한 우리 가난한 가정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코딩 교육을 강남에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모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의 대결의 진영 울타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활력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손길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험들을 작더라도 강력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험들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저의 고뇌와 여러 가지 비전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 지사님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조금 이제 말씀이 길으셨는데 이번 저희 시도지사 초청 토론은 답변에 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질문 중에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저희가 듣는 그런 질문도 들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좀 하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에서 좀 시간을 조금 뭐 줄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구체적인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토론이 조금 지연된 사유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최근에 제주도의 그 폭우, 뭐 폭풍 피해가 아주 심했었는데 어떻게 좀 잘 대책은 마련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특별 재난 재지역 선포나 뭐 이런 건 필요가 없는지, 중앙정부에 뭐 도움을 요청할 건 없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2주 뒤에 예정돼 있던 관훈 토론회가 태풍 그 차바 때문에 사실 한 3, 4일 정도는 거의 비상 상태로 진행을 하고 날짜가 겹쳐서 2주 뒤로 늦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당장 그 태풍 피해 현장들은 응급 복구들은 거의 다 이제 정리돼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우린 자꾸 기상청을 비난을 하는데 지구의 기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강풍, 이게 과거에 100년 동안의 통계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만조 때랑 결부되니까 평소에 침수되지 않던 지역까지 침수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요즘 뭐 지진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통상적인 관리 수준으로는 국가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안전 위협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점검과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실제로 재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작물이 다 쓰러졌는데 결국 이게 지원이 갈 수가 없다든지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방비로 그 부담률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 보상 그 항목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선 가급적 예상치 못한 이런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이걸 지방정부가 이걸 안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지만은 과거의 태풍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정부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영 부장 질문하시죠. 네, 조금 전 답변에서 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하셨는데요. 좀 인위적인 원인입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성당에서 여성 피습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식당 주행 폭행 사건 같은 그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그런 범죄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무비자 제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저 자신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투자와 중국 관광객들이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중국의 투자와 관광객이 전 세계로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초전을 제주도가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핵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오는 그 물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교양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 국가 지도부 자체도 중국 자체의 질서 유지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관광의 퇴출, 그리고 마이너스 관광.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고 오는 관광이 아니라 대형 여행사가 관광객을 보내면 거꾸로 인도세를 받고, 또 그러면 이것을 순차로 물려받은 여행사나 이쪽의 면세점이나 식당들은 거꾸로 여행사들에게 돈을 주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편법적인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이 마이너스 관광 구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퇴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광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강도 높은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중국 당국도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만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홍콩 대만에서도 살인사건들이 내지는 집단 패싸움 사건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당국에도 저희들이 강력한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가 관광, 그리고 싼 맛에 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그 물고 물리는 그러한 공생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나 우리 한국의 실제로 현지의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면서 피해만 끼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건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태세입니다. 똑같은 중국 관광객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가면 조용히 떠들지도 않고 다닙니다. 한국의 공권력은 강압수사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고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 버리고 다녀도 다들 쳐다보기만 하고 뒤에서만 욕하는, 이런 걸로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해경의 충돌 사건에서도 앞으로 뭐 한포 사격까지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대한민국의 질서,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차별 대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똑같이 지키는 질서에 대해서 공권력과 사회 질서와 윤리 기준이 높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립하고, 그것을 어떤 중국인들도 다 인식하고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우리 대비TS를 강화하는 이 방향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의 뭐 부동산 그 매입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왜 제주도만 땅 파냐 이러는데, 중국 자본은 이미 서울에 이제 좀 마포부터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초전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에 우리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회로 살릴 것은 살리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들어오는 룰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또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현재 통계는 적게 보면 한 8천, 많이 보면 한 10,000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입국 관리소 인원은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있어도 현장 점검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냥 공무원을 무조건 늘리는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사각지대로 놔두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리 기구와 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제주의 발전 문제에서 중국의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2014년인데요. 제가 제주도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투자가 들어오는데
특정 국가에 치우친 것도 문제고 주로 부동산을 사들여서 콘도를 지어서 분양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이러한 모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땅값이 싼 곳, 그러다 보니까 한라산 가까운 중산간이라든지 해안가, 경치 좋은 곳 이런 곳들을 그냥 땅값을 목장을 그냥 싸게 이 임자가 없는 목장을 마을 공동소유의 목장을 손쉽게 사들인다든지 아니면은 값을 서너 배 불러가지고 그냥 매점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부동산 개발과 숙박시설 분양 위주의 투자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여 개의 사실은 투자 문의와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숙박시설 분양에 치우친 부동산 투자는 이미 강력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없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국제관광 휴양지로서 먹을 것, 뭐 거기서 즐길 것 이런 내지는 문화적인 내지는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과 관광의 어떤 기반 시설, 인프라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돈의 자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내의 공기업 그리고 국내 자본을 더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투자도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다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러한 그 중국 자본을 중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잘 관리할 것인가인데 걸르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관리하는 것은 조건을 도민 80% 이상 그리고 용역, 모든 용역과 앞으로의 협력 사업들의 50% 이상을 현지의 업체 내지는 현지의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농축수산물의 장기 그 계약 그리고 인력 양성을 우리 현지의 대학과 우리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고도의 인력을 양성해서 중간 이상의 고급 관리자도 우리 현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예를 들어서 종합 리조트라든가 제주의 그 특히 중국 자본의 투자는 소수로 제한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지의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심사를 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은 그 허가를 존속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관리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고자 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주도의 중국 관광객들이 5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실제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왜 우리한테는 돈이 돌지 않나. 알고 보니까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유커들이 들어와서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식당, 호텔, 뭐 쇼핑센터만 들리고 아까 이제 국내 자본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실 때 국내 자본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뭐 대책이 있는지요? 네. 우선 그 제주도의 체감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이 지금 2% 3%의 성장률인데요. 제주도는 지금 4년 내지 5년째 5% 이상 우리 어떤 해에는 6%를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구가 매년 최소 10,000명, 많을 때는 15,000명 순 증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들은 젊은 인구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물론 은퇴 인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의 발전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체감 경기가 그 지표만큼 모두 지역 경제와 우리 주민들의 소득으로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역사상 경기 지표는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고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지에서만 지금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현지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보는 측은 거의 10만 명 가까운 외지 인력들과 외국인 인력들이 와서 곳곳에서 지금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의 체감 경기는 첫 번째 감귤 경기고요. 두 번째 그 소상공인들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어떻게 이러한 경제 성장의 그 물꼬가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가도록 할 건지
그리고 실핏줄 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제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제주도의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주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그 제주도 특히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투자들은 저희들이 첨단 거기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산학 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기에서 고도의 스마트 관광도 좋고요. 현재 풍력, 태양광 또는 앞으로의 스마트 관광과 연결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많은 실험과 나름대로 창업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더 과감한 제주도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이런 국가적인 산업정책과 투자 유인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짧게 평소보다 오늘 아주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문제 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주 충격요법처럼 무사증제도 그거를 일시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거기 찬성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그 대응법이 곧바로 극단적인 조치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카드들이 모두 없다 이러면은 그때는 정말 괴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무사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건 이후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질서사본부터 강력하게 그 단속을 하고 또 들어오는 물도 관리하겠다라는 우리 그 기준을 상향시켜 가지고요. 지난 그 국경절 10월 1일 그 기간에는 5일 동안 입국 거부자가 한 300명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한 3배 내지 5배를 해가지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높였고 이게 인식이 지금 그 확산이 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충분한 그 여행 목적과 와서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못 주는 그런 현저한 의심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국 거부를 해서 돌려보내버리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와서 기초 질서를 어긴 경우에도 우리가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라든지 지금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강도 높은 처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로서 그 중국인들도 뭐 하도 많이 오고 우리 국내인들도 제주 여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주 공항 가보면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지금 아마 제2공항 성산에 건설 계획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나 뭐 시민단체들 좀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해당 입지 주민들은 왜 우리냐, 왜 여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자료가 공개되고 지금 기재부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제시가 되고 검토가 돼서 그 결론이 내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설사 거기가 맞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 보상금 갖고 주택이나 토지나 아니면 그 삶의 수준이 보장이 되겠느냐라는 매우 어떻게 보면 타당한 그러한 그 민원과 불만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법률적 보상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 주변을 공영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토 또는 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가 희생되고 나머지만 혜택을 보는 그러한 공항 개발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공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 주변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서울 정치를 떠나서 제주도로 들어가신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정치인에서 행정인이 된 것인데 이 정치와 행정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책임지는 그 업무의 그 경계가 사실은 행정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죠. 태풍이 와도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감귤값 떨어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행정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아무리 견해가 다르고 앞에서 데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아무튼 그 설득하고 또는 그 부분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맞짱 뜨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뭐 무슨 더 주목을 받고 이런 건데요. 행정은 싸우듯이 해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국민통합 또는 이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실행력의 어떤 지지 기반이랄까 사회적인 합의 기반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라는데 행정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 제주지사를 선택한 것이 개인 정치사에서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원지사님의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잠룡들에 비해서 높지 않게 나오는데, 그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게 서울에서의 거리감 때문이 아닌지, 제주가 좀 멀다 보니까 그 대중적 인식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는 저의 고향이고 또 저의 삶의 뭐랄까요? 준 거죠. 제 삶이 발을 딛고 있고 제가 출발했던 것이고 제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따른 그때그때 유불리랄까 이런 그 부분들은 뭐 그러면 왜 덩치가 큰 지역들의 지지율은 그밖에 안 나옵니까? 저는 그거는 결국 그건 국민과 시대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지, 그것을 출발점에서 그것에다 원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일단 본격적인 이제 뭐 지지나 이런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도정 현황과 관련된 거 뭐 한두 개만 더 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이 조금 전에 섞여서 나와서 그런데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이제 원지사가 뭐 삼선 의원이시고 뭐 여당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최고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거물인데, 지역계 가서 뭔가 조금 접목이, 그러니까 지역 정치 뭐 나름대로 거기 특성이 있을 텐데요. 좀 그 접목이 안 되고 뭔가 조금 뭐 괜당무나 뭐 그런 좀 그런 충돌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중앙에서 있어요. 그게 오해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무슨 문제 때문인지 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기대의 최저치는 그래도 중앙정치를 경험을 했고 뭐 제법 거기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니 제주도의 어떤 중앙정치의 협상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의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최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는 좀 정의롭고 깨끗한 이미지이고 또 그렇게 해온 걸로 믿고 있으니 그 얽히고 설킨 제주의 어떤 과거의 선거 때마다 빚지고 서로 다 얽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좀 깨끗하고 공정하게 좀 해달라. 이 부분이 최소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제주의 정서 또 제주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사실은 다 와서 손도 잡아주고 들여다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근데 그건 저는 정치의 또 운명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는 경제서 안 다니겠다고 선언했고, 술도 안 마신다고 선언을 했고, 골프도 안 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다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를 다 직접 상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한 표를 줬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절실하고 아픈 게 있는데, 왜 이게 문턱이 잘 높고 잘 이게 접촉이 안 되냐? 이 부분. 이건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또 한 부분은, 기존에 뭐 꼭 괜당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정치 질서와 나름대로의 거기에 기득권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속들이를 겪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걸 제가 잘 이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원희룡이 거기에 동환해버리면 제가 거기 간 이유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하고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나눠먹기 예산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이런 업계들과 어떤 정경 유착 내지는 연고주의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역대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경한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은 말없이 박수를 보내는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썩었고 다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내 문제로 와서 불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로 또 아주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제 입장에서만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개혁을 해나가게 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정치라는 게 사실 원칙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과 함께 또 뜨거운 가슴을 갖고 또 뜨거운 인간미로서 사실은 사람들이 설사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개혁 대상이 되더라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게끔 만드는 것까지도 정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젊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늘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평소에 이제 완소남이라는 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완전 연소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혜택을 내가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의 에너지를 연소해서 대갚아 드리겠다 이런 건데 도정을 펼치면서 가장 완소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딱 하나만 꼽으시면 어떻죠? 아, 도정을 예.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저는 제주도가 역사상 있어보지 않았던 기회, 그리고 앞으로도 오기 힘든 기회를 맞고 있는데 그 기회가 큰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과부하, 이 부분이 참 제가 너무 운명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 과부하를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의 가치와 질서의 기초를 잡는 게 저의 제가 몇 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사명은 그것까지를 해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계속 완전 연소해 주십시오. 네, 원희룡 지사님, 강정마을 문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해군이 그 공사가 14개월 지연된 것에 대해서 공사를 방해한 시민단체 5군데와 시민 120명에 대해서 약 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2공항 말씀하시면서 그 모두가 그 혜택을 보는 공항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취해야 되는 어떤 지자체장의 태도랄까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그 해군기지 그 구상권 청구는 해군의 입장은 법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에 천성산 터널 해서 도롱뇽 해가지고 100일 단식하고 그때 수조의 손실이 났다고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구상권 청구 없었거든요. 왜 강정부터냐? 라는 부분이고 이미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에 씨뿌리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강정 주민들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군에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안 맞는 거요. 또 두 번째로는 공사 지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건데 공사 지연의 이유가 과연 그 시위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100%딱 그렇다는 확신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밀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을 해서 가자. 왜냐하면 해군기지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우리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국가적으로 앞으로 국책 사업이 가는 지역마다 지금 다 갈등을 겪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25년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박수 받고 훈장 받을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아픔들이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해 돌파구가 그렇게 시원히 잘 안 되는 시간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거의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지, 과거처럼 당신들은 구경하고 나중에 혜택 받아라, 이런 시혜적인 입장의 어떤 백성들이 이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모하는 방식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백 회의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말고 해서 사회적인 수용성을 최대한 높여야 오히려 이게 빨리 가는 길이고 상처가 덜 나는 길이다. 그래서 왕도는 없고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이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책 사업이 아예 그러면은 반대가 있으면 못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법적인 권한도 최후의 권한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 국가로서의,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권한과 권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영역들을 조화시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선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정돼 있던 것보다 한 10여 분 정도 지금 진행이 느린데, 그건 이제 앞에서 조금 큰 비전이나 뭐 그림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패널들이 물으실 때는 뭔가 조금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우리 이육탁 부장부터 시작하시죠. 예, 요즘 뭐 때가 때인지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관련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주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선에 도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이 저를 필요로 한다라는 확신이 선다면 언제든지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내년은 절대 아니고 다음에는 꼭이고 이런 것 자체도 그건 매우 스스로 주관적인 거다. 그런 면에서 과연 내년이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저에게 어떤 부름과 의미로 올지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내다봤을 때는 현재 안보 상황이라든지 지금 뭐 당장 뭐 삼성 휴대폰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어떤 갈등의 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6개월 뒤, 1년 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들이 굳이 저를 필요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가슴을 예민하게 해서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만으로 제주도적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깨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연정에 대해서는 그 지사님의 평소 소신 같습니다. 실제로 8월 15일에 그 모토론회에서 그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연합과 관련해서 그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면 막판에 유력한 후보를 밀어주는 수준의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권력 분점, 연정과 협치 뭐 이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이 대선 출마라는 것이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출마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굳히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연정이 가능한 정치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그런 방향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 서로 정책 대결이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새누리당과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당 정책이 다른 점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공통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공통된 부분들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교육혁명 같은 경우는 쭉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R&D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녹색 성장도 사라지고 창조경제도 사라지니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지킴으로써
세계적인 어떤 경쟁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저는 가능하다면 대연정, 독일처럼,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젊은 세대의 팀워크 정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연정을 한다면 여기에 반기문 문재인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권에서 역할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보고 제가 국가의 권력 구조를 짤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기문 우리 총장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로 대변되는 야당에 또 상당히 어떤 그 합리적인 부분과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고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취합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기회가 지느냐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야당으로 가면 안희정이라든지 김부겸이라든지, 우리 여당으로 오면은 남경필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주자들이,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로 해야 되는 부분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과 우리가 볼 땐 큰 선은 이거라고 본다. 이 안에서는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공동 협력을 하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것을 평생 지키겠다고 서로 못을 붙고 가자. 이런 부분에서의 팀워크에 의한 협약 정치, 이것을 시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제가 주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기로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정치인들 앞에 언급하신 몇 분하고는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른 분도 그런 좀 비슷한 말씀을 높은 단계의 정권 창출 협약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결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미팅을 몇 번 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약혼까지 갈지 결혼까지 갈지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젊은 세대 주자들 보면 대부분이 86세대이시고요. 그다음에 원 지사님도 86세대 그 당사자분이신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격차 해소고 두 번째로는 합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연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저 같은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혜택을 받아서 사실은 가난한 층에서 최소한 중산층까지 성취의 혜택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만 버스를 타고 나머지는 자 개문 발차를 해버린다? 이건 안 된다. 우리의 동시대의 많은 서민들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우리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통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이 없이 어떤 한 자리를 내지는 좋은 것을 더 누리기 위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차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의식이 지금 나름대로 그 국민의 주목을 받는 특히 우리 젊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있다고 믿고요. 또 그런 것을 실제로 겪다 보면 많이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원 지사님은 공부를 잘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치도 공부로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시대 소명이나 다른 주자들 말씀을 여러 거론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원 지사님이 주도하는 이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덜 하시는 거 아닌가 요즘 들어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2007년에 많은 이슈를 내걸면서 대선 경선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1등이 이명박, 2등이 박근혜, 3등이 저였습니다. 아깝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순서가 그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캠페인 단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크탱크에서 본인이 공부해서 제기하는 이슈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또 국민이 현실성이 있고 그것을 앞으로 5년 내에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실현해야 된다는 국민 모두의 꿈으로 그 공약과 비전을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국민이 생각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체감 속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이지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정책 공부해서 학자가 발표하듯이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경쟁적으로 뛰어들 생각은 2007년의 경험에 비춰서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 같지만 현답을 좀 바라겠습니다. 원지사 본인이 생각할 때 이념적 스펙트럼이 보수, 중도, 진보 중에 어디에 좀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시장 경제와 기업의 혁신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까지도 동반한 성취 동기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축이라는 면에서는 보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성원들을 끌어안고 포용이 가능한 국가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개혁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원지사에 대한 평을 할 때 보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끌리는 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또 당내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고 자기 정치 뭐 이렇게 해서 제 포용력이나 리더십이 이제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건 하나의 잠재력 내지는 자질을 보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 스스로도 보면은 어떤 사고 능력이 발달해 있는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도록 좀 보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격차 해소와 합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일체감, 동질감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리더십으로서 좋은 지도자감이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됐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 그거에 의해서 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수장으로서 하고 있는 많은 그 경험들과 또 도전과 좌절들, 일부 좌절들 이런 부분들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아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께서 최근에 모병제를 제안해가지고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욱 국방위원장은 또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면 어떠냐 해서 제기했고 당시 국방장관이나 병무청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원지사님은 군대를 이제 면제받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병제 그리고 병역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질서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문제 제기로서는 패기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의견들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 일본의 자유리더라든가 저 스웨덴 뭐 이런 경우들을 쭉 미국의 모병제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충분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데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만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모병제로 갔다가 또 징병제로 가는 이러한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걸 바로 하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지금 바로 모병제로 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과연 그 병력 자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간 사람에 대한 세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군대 갔던 이상으로 기여를 하고 저의 어떤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슈 제기는 이제 캠페인 단계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실천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실 그 50대 주자들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천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유권자들은 그 원희룡 도지사만의 어떤 브랜드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두 발언에서 그 계층 상승이 자유로운 나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런 것을 또 그 원지사만의 어떤 브랜드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보다 구체적인 캠페인을 계획을 해서 집중적인 어떤 정책 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저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동수당 주면 해결되느냐? 아동수당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이 보육,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보육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 아동수당이라는 또 새로운 틀로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아무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수준이 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복지냐 아니면 뭐 보수의 그 민족 확대 정책이냐 이런 경계선을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재원 투입과 정책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이 아동수당이나 이 저출산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걱정이 없어지면 애들을 바로바로 낳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해서 내 월급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데 과거에는 15년이면 됐던 게 지금 30년, 40년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불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을 낳아서 내 집도 없이 새빵살이 하면서 아이들을 또 하층민으로 만들 거면은 내가 부모로서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젊은 세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주지 않고는 애를 낳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해결이 돼 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게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결국 자기 아이를 낳아서 하층민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 그게 빤히 보이는데 애를 그냥 막 낳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이 대학 진학률이 50%를 높고 눈높이가 높아진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이건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상당 부분 희망을 열어주고 그것을 개인 그리고 부모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꽤 여유 있는 중산층 주부들도 사교육비를 위해서 그리고 남들만큼 못해줬다라는 원망을 자식들한테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야 되는데요. 제가 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제주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 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출산 지원에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을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처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공동육아 그러니까 몇 집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 맡기려면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가정들이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5집, 10집, 20집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면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살고 거기서 저축해서 그 다음 분양 단계로 가는 사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목이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부에 행복주택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에서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코딩 교육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직업의 60%는 20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지금 받고 있는 제도권의 교육이 심지어는 사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취직해야 될 때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기존의 입시제도는 너무 얽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접근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비한 교육에 대해서는 가난한 아이들부터 전부 무료로 시키자라고 해서 코딩 교육을 이미 제주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존의 입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국공립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층 할당, 지역 할당들을 통해 가지고 가난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 방법들을 개발해서 활짝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현재 교육을 통한 중산층으로의 기회 진출 사다리가 너무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이 대동맥 확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토론을 할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뭐 지금보다는 조금 뭐 압축해서 진행하는 게 제가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저기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뭐 대통합 얘기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나 다른 지도자와의 뭐 연대 이런 문제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들 물어보시죠. 예.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침 지난 5월 제주 포럼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 관훈 그때 말하자면 사실상 토론회 해가지고 반 총장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지금까지 계속 일위 주자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제주 포럼이니까 지사로서 자주 뵙고 그랬는데 그냥 간략하게 가까이서 뵙고 오래간만에 뵙고 하니까 반 총장 뭐 결의가 느껴지던가요? 대통령감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리고 아울러 아까 협치 얘기하면서 팀업 뭐 얘기하고 반 총장 모시고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전제이긴 하지만 반 총장이 새누리당 여권의 무슨 후보나 대선 후보 또는 나아가 대선 이후에 원지사의 자질을 높게 사가지고 뭐 총리라든지 입각제의를 하면은 응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너무 앞서가는 질문들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지도자의 그 활동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권력은 국민이 주는 것이고 또 국민이 권력이라는 걸 어디 숨겨놨다가 누가 찾아오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많은 품평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절대 좋다 아니면 뭐 낙마할 거다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사실 대다수 정말 그 떡줄 사람 내지는 그것을 일을 맡길 임자인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시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반기문 그 당시 장관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맞닥뜨린 적이 있고 또 제주도 지사로서 카본 프리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그 파리 기후변화 총회 때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총장님이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원만하신 분이고요. 또 유엔 총장을 하시면서 그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갈등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안목과 그 경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경륜을 높이 사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있고 그게 여론조사 지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꼭 꺼진다 아니면 꼭 간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의 실제로 최종 선택과 이 반 총장님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과 가능성들이 어떻게 그 맞닥뜨려지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깝고 편안한 사이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뭐 잘 안 될 거다라는 험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만약에 반 총장님이 어떻게 잘 돼서 뭘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떡죽 사람한테 물어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규 부장. 예. 반 총장 관련해서 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반 총장이 뭐 최근 들어서 출마 대선에 대한 의지를 그 시사하는 그 면모를 좀 보이고 계신데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어느 당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각 당내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영입 방식이 좀 다른데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너무 구체적이고 앞서 나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 쪽에서 반기문 총장을 돕겠다라는 대선 돕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정도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그냥 예감을 갖는 정도지. 제가 뭐 반기문 총장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단 한마디도 직접 나눠보거나 무슨 그 대리인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교환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대선 토론회는 아니지만 반 총장 뭐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분에 대한 또 좀 언급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만약 출마하시게 되면 여당 내에서는 누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시며 또 야당에서는 또 누가 또 가장 강력한 경쟁에 있는 후보라고 그렇게 생각 보시는지. 본인이 출마한다. 네. 반 총장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역시 과연 내년도에 국민들이 국가를 놓고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상황도 지금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도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어떤 집단적인 의사로 흐름을 형성하면서 모여져 나갈 텐데 그 부분에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너무 네. 이제 대권 관련 질문은 이제 뭐 시간상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치열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남 얘기하라 그러니까 답변할 마음이 잘 몰라서요. 예. 예.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해서 드리면 여기 이제 주로 우리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평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예. 뭐 여당 내에 계신 이제 동료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일반적으로지만 언급이 됐지만 또 이 야권이라고 할까 이쪽에도 이제 뭐 안철수, 뭐 예. 문재인, 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런 이제 예.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이제 의견도 저희가 일부 들어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 그리고 지금 원 지사가 얘기했던 협치의 대상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일 가게 가면은 귤도 맛있을 거고 사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과일 바구니로 내지는 이거를 썰어서 같은 쟁반에도 여러 과일을 넣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점을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소위 뭐 친노의 적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좀 넘어서서 통합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우 좀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를 넘어서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려는 이러한 진지함을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 그리고 과거에 그 독재 시대에 민주화를 했고 우리가 정의 편이었으니까 영원히 옳다. 저는 이게 결국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부겸 우리 선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유승민, 남경필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나름대로는 축복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어떤 보수의 적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 보수가 기득권에 됐을 때 국가에 어떠한 폐해가 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좌절을 주는가를 자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왔고, 내가 물려받았고, 내가 인생 속에서 내 영역으로 내 몸에 굳어있는, 스며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것들과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것을 이루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 사람만을 택하라 그러면 택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요. 같이 세트로 택하고 그 중에 당신이 말석을 해라 그러면 저는 말석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아주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장. 네, 최근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하루 영웅 뽑고 5년 원흉이 되는 그 대통령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2014년 초에 내신 책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에서도 그 우리나라의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그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어떤 대통령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떤 틀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 연합,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개헌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후보는 개헌 후보,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개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소신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워낙 복잡합니다만은, 그리고 내용도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정권 단임제 교체에 의해 가지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서로 다른 선거 캠프에 속했던 사람들끼리 협력, 이게 너무 단절돼 있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너무 에너지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영을 넘어서야 되고 국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의 줄기가 정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선 대통령이 그 연속성을 갖고 가도록 권한을 좀 분담을 해주고,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R&D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권의 교체에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성격을 달리하는 권력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가고요. 대신 우리 그때그때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권 내지 행정부는 내각제에 의해 가지고 독일처럼 최소한의 안정장치, 너무 그냥 내각 만들자마자 붕괴시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일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안정장치를 전제로 해서는 대연정이 가능하게끔 정당 정치 중심으로 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분단 구조나 아니면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그때그때의 어떤 지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권끼리 단독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얻으면 한 60, 70%가 연정을 펼쳐서 서로 정책 협약을 통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선진국 유럽형 정치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책도 썼고, 근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야당 지도자가 해주면 좋지만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최소한 저는 이 내용도 얼마든지 물러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과 다음 대통령은 자기의 임기의 절반을 내놓고서라도,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양보를 하고서라도 이런 우리 국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민의의 지지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무한 대결의 정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내고 가야지, 지금 헌법 체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또 5년 동안 서로 그걸 끌어내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싸움으로 반복돼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서 힘들지 않을까. 지금 야당이 집권해도 꼭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체제 내에서는. 이거 야당 지지자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네. 네. 개헌은 그 정도 하고 다음 질문 가시죠. 네, 방금 대통령제의 그 폐해를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3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야권에서 한 서너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한 결과 결국 이제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임기말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무한 대결의 정치의 그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 굴통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가 1%, 5% 이런 그 변동을 가지고 그렇게 추론한다는 게 지난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추세는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권 초기에 100%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약속은 지키는 대통령,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 지지가 몰려 있었던 그 득점 기반이었는데, 집권 기반이었는데, 실제로 정책을 펴고 통치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좀 손쉽게 놔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지금 정권 후반기 마지막 제 1년을 남겨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대 정권의 대통령제 때 정권의 법칙에 따른다면 지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신기한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26%까지 이제 떨어졌죠. 예. 예,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질문드리면 현 정부 집권 4년 차입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뭔가 이 터지기 직전에 압력 밥석과 같은 상황인데요. 뭐 사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권력은 끊임없이 국민 앞에서 견제받고 검증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혹이 근거 없는 의혹이면은 그것대로 증발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의혹이 실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잘못된 게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시정함으로써 건강성과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정도로 제주도지사가 이 중앙정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내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정도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모아질 만한 의혹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 뭐 진짜 히어링 청문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뭐 수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밝힌 건 밝히고 털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일부 국민들의 절대 지지와 절대 충성은 뭐 영원히 확보할 수 있고 또 다수의 국민들을 일시적으로는 넘겨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들이 거의 직접 민주주의 내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지금 거의 정치 전문가 수준의 이런 그 식견을 지금 가져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 그게 설사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복선들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달려드는 야당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객관적 실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의혹이 풀려나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라면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할 것 같은데 잘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것 내지는 정치 공방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이 결정의 주도권, 인사권 내지는 전체 전국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고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쪽에서 사실은 풀어야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근데 이거 안 풀면은 모두가 답답하고 엉키고 모두가 멍드는 결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추가적인 그 의혹 사항인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그 현 정권의 그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어떤 경우에도 선출되거나 아니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리고 공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권력이 권력적인 작용이나 개입을 할 때 그건 여야 역대 동서를 떠나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성격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야 건더기에 비해서 너무 끓이고 있는 탕이 너무 좀 뭐 크다 이런 말씀들도 그러니까 실체에 비해서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목매인 소리도 많이 듣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국회든 아니면 사법기관이든 이건 풀고 가야지 풀고 가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요즘 제기되고 신문 표면 매일같이 나오는 의혹들을 보고 그러면 참 답답하고 그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부친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고 해서 앞으로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까? 특히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묶어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이제 국가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족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뭐랄까요 거의 국가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국가관과 충성 이 부분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의 위에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결과 다원사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더 선진국 복지국가와 세계 인류국가가 되기 위한 그리고 다원사회에서의 갈등 관리도 가능한 이런
그리고 모두를 포용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되는 그 숙제를 아버지의 성공 때문에 가진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처럼 있다고 한다면 요구되는 리더십이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들에서 박정희 리더십을 배우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는 졸업해서 벌써 한 20, 30년을 지나왔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좀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개개인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 국가가 닥쳐 있는 이 과제를 A학점 받기는 쉽지가 않다. 다들 아직 방 안에 있으면서 옷 안 젖었다고 남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겠죠. 네, 외교안보 현안도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맹주석 회장을 비롯한 외신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탠 바리보다 러시아 타스 통신 기자분하고 동커크 미국 CBS 라디오 특파원분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드 문제는 뭐 저희도 묻고 싶은 게 어차피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동커크 특파원은 제주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네, 저는 사드가 어차피 북핵에 대한 그 대응이자 그 방어 체계로 이제 되고 상당 부분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한국 정부도 한국 정부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강대국끼리 그 선택의 폭도 많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무대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이걸 설득을 하고 우리한테 짐을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아쉬움을 표한 거고요. 근데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얘기고, 근데 앞으로도 저는 뭐 중국이 사실 이걸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가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권적인 안보적인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속이 절대 그 목표일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그런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드 배치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같이 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들과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앞으로의 제재, 그리고 북핵을 어떻게 그 완화시키고 해결해 나갈지 부분과도 또 연결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는 면에서는 우리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 올려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 제주도만이 유일한 배치 장소다라고 국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준다면 저는 제주도민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에 찬 토론을 할 용의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가 북핵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선택이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미중이 아시아에서 충돌하는 하나의 기종으로서 사드 문제가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미중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국 간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미국에서 아직 환수하지 않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현 정부에서 그 막연한 시점으로 밀어놨는데 이거를 좀 조기에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작전권이 우리 한국에 와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많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게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가 하나는 이게 한미 공동 대응 태세를 약화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미국도 계속 대통령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담을 한국으로 떠넘기려는 이런 얘기가, 이번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비용 문제,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권 국가로서 이걸 갖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를 당장 가져와야 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무슨 이게 선과 악인 것처럼 저는 구도를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는 정쟁화시킨 부분이고 너무나 민족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복합적인
그리고 실리도 따져가면서 해야 되고요. 현재 뭐 사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동북아에서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주도권을 겨눈 그런 대결 구도가 더 격화될 거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부분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한미 공동 예를 들어서 핵 우산과 여기서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안보 프리미엄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끌고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책임감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핵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한 질문만 좀 주시죠. 네, 원 지사께서는 그 박근혜 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제재와 압박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이제 평화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처음에 내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차례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거치면서 결국 사드 배치로 오고 개성공단 이제 폐쇄되고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상황에 의해서 좀 떠밀린 이런 측면이 많아서 매우 우리가 바람직한 거에 비해서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외교는 계속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특수부대가 가면서도 또 동시에 또 대화 밀사가 또 동시에 가기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제 외교에서의 내면한 현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복 내지는 방어 태세를 군사적으로 갖추는 것, 그다음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어떤 경제 제재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서는 그 외에 달리 선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것만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유연성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폭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자세와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의 일반 백성들의 민심을 한국을 향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이 민심 포용 어떤 이 대책 이 부분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론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지 전쟁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간다라든지 뭐 독자 핵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NPT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리스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지켜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의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간도 기다리고 상황 변화도 기다리고 국제적인 협력 태세들을 우리가 보다 호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노력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사님 방금 우리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찬성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확장 억제를 제공해서 우리가 보호한데도 불안한 정서는 남아있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전술핵 배치는 우리 선택 지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거의 육자회담이라든가 중미 간의 이 지대를 비핵화하겠다라는 더 큰 틀의 질서와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뭐 투쟁하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 상황이 우리의 주권 국가가 자기 안보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국제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건 선택의 범위 내에는 올려놓고 협상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신문 보면 가장 많이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저건데요.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 가지고 했는데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우리가 기권을 했는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느냐 그 논란의 핵심이고 그와 관련돼서 당사자들 여러 지금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이게 책에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과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뭐 동향 파악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할 게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의사를 물어보고 사들을 배치한다든지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이나 일반 공직자도 그는 공직이나 공인으로서의 직책을 내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건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방이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최근에 학자도 500명씩이나 모였다 그러고 그리고 당시에도 치열한 토론을 했고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긴밀한 어떤 토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예민하고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부족하면 당시 기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자기 혼자 어디 어둠 속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국가의 공식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최선의 진실을 확보해서 국민들 앞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걸 가지고 저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적으로 해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 질문을 너무나 이건 정치 공방이라는 그 또 하나의 측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진지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들어서 저로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현재로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돼서 시행 중인데 제주도에는 뭐 영향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그 과일이나 특히 돼지고기 같은 거 아니면 특히 뭐 무슨 수산물 선물 같은 데에는 이 소포장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통이나 포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책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개혁이든지 가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우리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누리고 주고받고 자기네들끼리 불공정하게 아무튼 짜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 결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불신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핵심적인 암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은 좀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부분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소소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말씀인데 모두 발언을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은 간단하게 하셔도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저희 세대와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선대들의 성취와 노력을 잘 물려받으면서도 저희는 선진국에 걸맞는 그 질서와 사회의 활력을 회복을 시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저희 세대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치열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를 모신 토론 오늘 마치고요. 지난 한 달에 걸쳐서 우리 네 분의 시도지사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리 그 지도자들의 좀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이해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뭐 생각하고 이런 노력들을 저희 관훈클럽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오늘 토론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훈클럽 전통에 따라서 네. 오늘 나오신 원희룡 차장님께 기념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플로어에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우리 관훈클럽 전통은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종이에 적어서 주시면 제가 소화될 수 있는 건 하고 여긴 패널들 중심으로 가니까 그걸 좀 방식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드리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